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인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자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수교에 감동하며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에 살고 있는 카밀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코리아에서도 남쪽에 있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이 어떤지를요. TV에서 접해왔던 한국의 미디어를 보면 여자들이 오히려 안 먹고 살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쿠바의 상황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부럽기만 하답니다. 현재 우리 쿠바의 현실은 정말 힘겨워요.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이 무너졌고 식량과 에너지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매일 아침 빵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빵 배급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는데 7시가 되어서야 겨우 제 차례가 왔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중년 남성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은 빵을 달라고 우기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내 뒤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 개만 더 줘. 배급소 직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규정대로만 줄 수 있어요. 뒤에 분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화를 내며 돌아갔고 우리는 또다시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광경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됩니다. 빵 한 조각을 더 받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달걀 한 판을 사려면 한 달 최저임금에 맞먹는 3,000 쿠바 페소가 필요합니다. 40년을 일한 은퇴자의 연금으로는 달걀 한 판조차 살 수 없는 실정이죠. 물가는 3년 사이 10배 이상 올랐고 화폐 개혁의 실패로 페소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2년 전 발생한 연료 저장 시설 화재 사고 이후 기름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나흘씩 기다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요. 나흘 동안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끼어들더니 자기가 먼저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택시 기사야.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 차는 개인용이잖아. 저도 지친 상태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저도 4일 동안 여기서 기다렸어요. 규칙대로 해야죠. 주유소 직원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격해졌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끼어들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주유소마다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름 한 방울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상황도 힘들지만 폐쇄된 예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과는 다르게 그나마 우리 쿠바에서는 2018년 드디어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었거든요. 현재도 인터넷은 여전히 사치품과 같고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았거든요. 그전까지는 정부의 통제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큰 변화였죠. 저는 그때 인터넷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K-팝을 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다른 집에 비해서도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 가족은 낡은 아파트의 좁은 방 하나에서 모두 함께 지냈어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그래도 식탁에 올릴 음식이 부족할 때가 많았죠.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는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옆집 마리아 아주머니가 가끔 그녀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빌려주셨죠. 어느 날 저녁 그 폰으로 유튜브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화려한 의상, 완벽한 안무 그리고 귀에 감기는 멜로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꿈 같은 세상이 그 작은 화면 속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K-팝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우리 형편에 그건 불가능한 요구였죠. 대신 도서관에 가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친구들의 폰을 빌려 영상을 보곤 했어요. K-팝은 제게 단순한 음악 이상이었어요. 그건 희망이었고 꿈이었죠. 언젠가 저도 저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마다 몰래 춤 연습을 했어요. 우리의 가난한 현실과 K-팝의 화려함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K-팝에 대한 열정이 커져가면서 저는 더 이상 집에서만 몰래 춤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우리 동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춤을 췄어요. 점점 제 춤에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 한 분이에요. 그분은 매일 광장에 나와 앉아 계셨는데 어느 날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춤을 보고 있으면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계속 춤춰주렴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춤을 췄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춤을 보러 모여들었어요. 어떤 날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응원해 주셨죠. 그들의 박수와 환호성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광장에서 춤을 추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춤 실력도 늘어갔죠. K-팝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춤은 제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의 춤이 정말 멋져. 우리 동네에 K-팝 댄스 교실을 열면 어떨까? 그의 제안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죠. 이제 저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K-팝 댄스 교실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허베너 K-팝 스타즈라는 이름의 동아리를 결성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서 공연을 열었어요. 우리의 공연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죠. K-팝은 이제 우리 마을의 일상이 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팝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마을의 문화부 책임자인 라몬 씨가 우리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우리의 공연이 외국 문화의 침략이라며 비난했어요. 이건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행위야. 라몬 씨는 마을 회의에서 소리쳤어요. 살사와 룸바를 버리고 이상한 춤을 추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냐? 라몬 씨의 방해로 우리는 여러 차례 공연을 취소해야 했고 연습 장소를 찾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결시켰고 K-팝에 대한 열정을 더 키웠어요. 우리는 라몬 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K-팝과 쿠바 전통 음악을 섞은 퓨전 공연을 준비하고 그를 특별히 초대했죠. 처음에는 얼굴을 찌푸리며 보던 라몬 씨도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너희들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라몬 씨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희 활동을 돕겠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도 잊지 말아야 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아리는 더욱 발전했어요. K-팝과 쿠바 전통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우리 동아리가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쿠바 정부가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과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우리 마을의 노인들은 특히 놀란 것 같았어요. 후안 할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북한을 배신한 거야? 라고 물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우리 K-팝 동아리 멤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카밀라,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호세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며 의욕에 불탔고, 루이사는 한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라울 아저씨는 마을 회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짓이라며 격하게 항의하셨죠. 라울 아저씨는 혁명 이후 줄곧 정부를 지지해온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는 매일 아침 마을 회관 앞에 서서 연설을 했어요. 동지들, 우리는 북한과의 형제애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이건 우리의 혁명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라울 아저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북한과의 오랜 우정을 버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어느 날 라울 아저씨와 그의 지지자들이 우리 K-팝 동아리의 공연을 방해하러 왔어요. 그들은 미국 문화의 앞잡이라며 우리를 비난했고 심지어 공연 장비를 부수려고 했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마리아의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신 거예요. 라울, 당신 손주도 이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걸 모르시나요? 우리 손주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당신도 기쁘지 않나요? 그 말에 라울 아저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손주인 페드로가 부끄러운 듯 앞으로 나왔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K-팝이 좋아요. 이건 그저 음악일 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와 소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라울 아저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과의 수교를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K-팝을 통해 이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변화를 조금은 덜 낯설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우리 동아리 멤버들은 즉흥적으로 광장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K-팝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라울 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오히려 앞장서서 행사를 주도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독려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K-팝을 통해 전파했던 문화가 결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걸요. 물론 정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했죠. 축하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K-팝 스타들과 함께 춤출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에 광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수교를 넘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케이팝을 배우고 그 경험을 쿠바로 가져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죠. 수교라는 새로운 문이 열린 지금 저의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과의 수교 소식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어요. 쿠바는 여전히 공산국가였고 외부 세계와의 자유로운 교류는 제한적이었죠. 제 친구 호세는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카밀라, 우리가 과연 이 섬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에 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꿈일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제 꿈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저는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했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쿠바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죠.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관광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 미국인 관광객은 제임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쿠바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어 방문했다고 했죠. 우리는 말레콘 해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제임스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쿠바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야. 하지만 난 이곳을 방문한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대가라니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미국 정부는 쿠바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될 거야. 여권에 특별한 표시가 생겨서 앞으로 해외여행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럼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경험이 제재보다 더 값진 법이야. 나는 쿠바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 같은 쿠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단순히 우리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동시에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도 느꼈죠.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치적 장벽을 넘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라울 아저씨의 손주 페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보내면 어때? 케이팝에 쿠바의 전통 음악을 섞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K-큐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고 이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음악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저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비록 지금은 쿠바를 자유롭게 떠날 수 없지만 우리의 문화와 열정은 이미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고 한국에 가서 K-팝 스타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믿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쿠바와 세계 사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을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작은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안무를 연습했죠. 이웃들은 처음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점차 응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카밀라, 넌 정말 대단해. 너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래. 옆집 마리아 아줌마가 말씀하셨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오디션 정보를 얻는 것부터가 힘들었죠.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인 쿠바에서 해외 정보를 얻는 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부탁해 오디션 정보를 얻어내곤 했죠. 연습은 정말 고됐어요. 춤추는 동안 흘린 땀으로 옷이 젖어들고 발에 물집이 잡혀 걷기도 힘들 때가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꿈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제 모습을. 어느 날 우리 동아리 친구인 호세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카밀라, 큰일 났어. 서울에서 글로벌 K-팝 스타 오디션이 열린대. 온라인으로 예선을 본대.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도전하기로 했어요. 우리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오디션 영상을 찍었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 영상을 올리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합격하면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저는 믿어요. 이 도전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이를 통해 쿠바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디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연습은 계속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것은 오디션 1차 합격 통지였어요. 축하합니다. 카밀라님께서는 글로벌 K-팝 스타 오디션의 2차 대면 심사에 초청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왔죠. 비자, 항공권, 체류 비용.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장벽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서주셨어요. 라울 아저씨는 놀랍게도 제일 먼저 나서서 모금 운동을 시작하셨죠. 우리 마을의 자랑이 세계로 나아가는 걸 돕자고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그때 K-팝 동아리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의 K-쿠방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후원을 받자는 거였어요. 공연은 대성공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응원해 주셨죠. 덕분에 한국행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해 주셨어요. 라울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카밀라, 넌 이미 우리의 영웅이야. 가서 꼭 성공하고 돌아오렴.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치열한 경쟁.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쿠바에서의 힘든 생활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디션 당일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공연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쿠바에서 온 K-팝 스타라. 정말 신선하고 멋집니다. 당신의 열정이 느껴져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 같아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쿠바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쿠바로 돌아가 K-팝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쉽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쿠바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의 꿈을 한국 분들이 함께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알아주는 K-팝이라고 하면 어떤 음악을 주로 알고 계시나요? 주로 젊은 층들이 알고 있는 BTS, 블랙핑크 등의 노래가 유명하다고 아실 겁니다.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곡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롤링스톤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장르의 음악들을 랭킹 방식으로 정리해 리스트를 분석해 온 곳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리스트로 세계의 500대 명곡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들은 단순히 순위를 매긴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전 세계 음악 역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사랑받는 곡의 이유를 분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음악 전문가들이 롤링스톤의 리스트를 따로 저장해 놓고 교본으로 삼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매체가 한국 음악 역사를 정리해 100곡을 선곡해 내놓으니 전 세계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롤링스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평가하고 랭킹하는 것으로 유명한 매체입니다. 그들이 선정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곡 리스트는 세계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순위 매기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정리하고 명곡들의 가치를 재조명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톤의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곡 선정은 K-팝을 넘어 한국 대중가요 전체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롤링스톤이 선정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곡 리스트에는 의외의 곡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가 주로 익숙한 최신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만으로 리스트를 구성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조용필의 단발머리,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나미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등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고전 가요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중성 있는 최근 K-팝 히트곡만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가요사에 남은 진정한 명곡들을 발굴해내려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외국 매체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며 진가를 알아본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권위지가 한국 가요의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100곡을 엄선한 것은 K-팝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산울림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미국의 록밴드이자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조비마저도 내한 공연 때 산울림의 음반을 사갔다고 하죠. 그만큼 산울림의 음악은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음악이었습니다. 여기 한 유럽 중년 남성이 80년대 한국 음악을 들으며 음반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아밀리라고 합니다. 어릴 적 제 삶은 큰 아픔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 아픔의 원인은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로 인해 가정은 붕괴되었죠. 제 마음은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 찼어요. 외도한 엄마에 대한 분노와 제가 우주라고 여겼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외면당한 아빠와 함께 남겨진 제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찼고 엄마가 떠나간 후에도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빠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으시곤 했고 가끔은 그 노래를 기타로 치며 저에게 불러주기도 하셨어요. 아빠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창가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곤 하셨는데 제 취향의 노래는 아니었지만 아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악인 것 같았어요. 아빠는 1980년대 교환학생을 신청해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교환학생이라는 걸 한국에서 해외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입하는 거의 최초 시기에 아빠가 한국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1980년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변화와 혼란이 많았던 시기이고 군사정부가 계속되는 시기라 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학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죠.
아빠가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서도 학생 운동과 교수 항쟁, 민주화 요구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했어요. 대학 내부에서는 학생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성향이 두드러졌고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학생들 간의 충돌이 종종 발생했다고 하였죠. 그 혼란 속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경쟁 심화 성적표에 따른 진로 결정의 중요성으로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못지않게 높은 학업 목표와 경쟁심을 키우며 공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뭘 해도 해낼 것 같다고 저력에 놀랐다고 하셨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지금의 홈스테이인 하숙집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1980년대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면서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숙박 서비스인 하숙이 대학가 주변에 정말 많았다고 하였죠. 하숙집은 보통 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이었고 대개 하숙집 주인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였어요. 아빠가 머문 하숙집은 소규모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와 친밀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하였죠. 주인 아주머니는 매일 아빠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셨고 원래 한 끼만 제공되는 식사도 아빠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추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챙겨주셨다고 했죠. 어느 날은 아빠가 생활비도 부족하고 돈이 없는 걸 알아서 주인 아주머니가 아빠에게 슬며시 다가와 자기 아들의 불어 선생님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사실 그 아들은 영어 공부를 해야 했지만 아빠의 사정을 아신 주인 아주머니는 용돈의 보탬이 되라고 일부러 아들 과외 부탁을 하신 거였다고 하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개인주의가 강한 프랑스에서 한국의 정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음악 동아리 활동도 하셨다고 하였죠. 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공연하는 동아리였는데 그때 당시 한국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아빠가 즐겨 부르는 산울림이라는 밴드도 대학교 때 음반을 냈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그 당시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음악 동아리는 밴드 형태로 많이 결성이 됐는데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습하고 공연 준비를 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 동아리는 자체 공연을 개최하거나 대학 축제나 공연에 참여하여 학내 커뮤니티에 굉장한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요. 그 동아리의 보컬을 맡았던 작지만 목소리가 아주 파워풀한 여대생이 있었다고 하였죠. 그녀의 이름은 은경이었고 평소에 대화할 때는 수줍어하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파워풀하게 변하는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아빠는 반했다고 하셨죠. 아빠의 구애 끝에 그분과 아빠는 캠퍼스에서 꽤 유명한 CC가 되었고 서로 다른 수업 시간 빼놓고는 늘 둘이 붙어 다녔다고 하였어요. 아빠는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건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깨달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여자 쪽 부모님은 딸의 결혼 파트너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고 해요. 아빠도 자기가 한국에 더 머무를 생각이 있으면 그녀를 붙잡기라도 하는데 프랑스로 다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즈음 하숙집에도 큰 변고가 생겼다고 하셨죠.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암에 걸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수발에 몰두하셨고 아저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로 인해 하숙집을 팔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의 1년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마지막에 한국을 떠날 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했죠. 그렇게 아빠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고 첫사랑 그녀와는 가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아빠도 아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한국이 그립고 생각날 때면 한국에서 가져온 산울림 테이프로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회상했다고 하였죠.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아빠는 엄마를 깊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결실로 제가 태어났죠.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제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 없이 처음엔 행복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엄마의 미소는 사라지고 아빠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엄마는 집을 나섰고 저는 창문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탔고 그 남자와 함께 사라졌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와 저는 엄마의 부재에 익숙해져 갔고 아빠는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저를 돌보며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엄마 없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가끔씩 저는 엄마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었죠. 아빠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테이프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순간마다 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느낄 수 있었죠. 아빠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아빠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한국 음악은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한국에서 가져온 테이프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빠는 너무 속상해하시며 어쩔 수 없다고 크게 아쉬워하셨죠. 그렇게 저는 엄마가 집 나간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2년차 그해 봄, 우리 반에 낯선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동아시아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낯선 매력에 홀려 마음이 갔지만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과 같았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했어요. 그녀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프랑스어가 늘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그 당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전부 싸가는 문화였는데 제 도시락은 늘 간단한 바게트나 과일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 그마저도 아빠가 일찍 일을 나가시거나 하면 못 싸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도시락을 챙겨가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배는 고픈데 애써 배가 고프지 않은 척 다른 것을 하고 있었어요. 정민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까만 과자 같은 걸 하얀 밥에 싸서 먹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어요. 정민이는 저에게 스낵처럼 생긴 검정색 김을 먹어보지 않겠냐고 주었고 배가 고파 절대 거절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죠. 한 입 먹자마자 고소하고 담백하며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바다내음이 가득 찼어요. 제가 맛있어 하니 정민이는 밥에 하나 싸먹어보지 않겠냐고 밥을 조금 덜어주었죠. 밥을 김에 처음 싸먹어봤는데 쌀고유의 향과 김의 짭조름한 맛이 조화를 잘 이뤄 계속 먹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잘 먹는 저를 보니 정민이는 더 먹으라고 자기 밥의 절반을 덜어주면서 함께 먹자고 하였죠. 허기로 인해 기력이 떨어져 힘들었는데 정민이가 건네준 따뜻한 밥과 고소한 김 덕분에 허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밥을 넉넉히 싸와 제가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면 늘 자신의 밥을 나눠서 함께 먹자고 했죠. 저는 너무 고마웠지만 딱히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수업 시간 중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다시 알려주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며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거닐며 맛있는 빵을 사 먹고 학교 끝나면 공원에서 뛰어놀았어요. 정민이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저는 그녀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해주며 더욱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 말은 마치 날벼락 같았어요.
정민이의 아빠가 한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은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뒤흔들었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매일 밤 정민이와 헤어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민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우리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느강을 따라 산책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민이는 밝게 웃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교에 간 후 대학교 때 만나자고 다짐을 하였죠. 정민이는 한국에 오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대학에 가게 되면 꼭 오라고 함께 약속했어요. 그렇게 정민이와 저는 헤어졌어도 꾸준히 SNS로 연락하며 지냈고 우리는 둘 다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와 정민이가 간 한국의 대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라 저는 아빠처럼 한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지원을 하게 되었죠. 아빠는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시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빠도 한국에 가서 여행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한국에서 하숙했던 주인 아줌마와 아빠의 첫사랑의 소식을 꼭 알아보고 싶다고 하였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던 한국이라 저는 아빠의 인연들을 찾아주고자 SNS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빠가 다녔던 대학교 동문들을 수소문했고 드디어 아빠와 같은 과였던 친구분을 찾게 되었죠. 아빠는 먼저 그 첫사랑이었던 여자분의 소식을 동기에게 물어보았고 그녀의 소식을 들은 아빠는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35년 만에 들은 첫사랑의 소식은 아빠의 심장을 울리는 비보였어요. 아빠가 프랑스로 떠난 후 몇 년 뒤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다고 하였죠. 아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듯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어요. 아빠가 떠나고 그녀가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괴롭게 했다고 했죠. 만약 아빠가 그때 옆에 있었다면 그녀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온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는 한동안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넌나간 사람처럼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아빠가 듣던 음악이 길거리에 울려 퍼졌고 저는 이게 한국 노래인 거라는 확신을 했죠. 아빠가 비보를 접한 뒤라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라 알아보니 스페인의 한 음악 프로듀서가 산울림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혁신적인 사운드에 매료돼 스페인에서 발매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아빠가 좋아했던 산울림이라는 그룹은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로 알려진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서 또 놀랐어요. 프랑스는 스페인과 인접하고 있고 한류라면 프랑스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 산울림의 음악이 프랑스에서도 인기를 끌며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였죠. 아빠의 추억이 담긴 노래들은 이미 테이프가 늘어나서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첫사랑의 소식에 크게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어 산울림 앨범을 구매해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는 기대하지 않고 포장을 풀었고 산울림의 LP판을 본 순간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산울림의 LP라니.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판을 들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함께 거실로 가서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렸죠. 음악이 흘러나오자 아빠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의 기억에 잠기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정말 고맙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야. 아빠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으로 떠났고 한국에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잡으면 아빠가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한국 친구 정민이를 만날 생각에 한참 동안 들떠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친구 정민이가 마중 나와주었죠. 그녀와 저는 부둥켜 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실컷 풀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숙소와 학교 등 함께 동행하며 알아봐 주었고
그녀 덕분에 새학기가 시작하기 한참 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아빠는 한국에 더 빨리 올 수 있게 되었고 아빠와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아빠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알던 한국이 맞냐고 깜짝 놀라셨고 아빠가 한국에 오셨을 당시엔 김포공항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최첨단 시설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에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가 정말 공항이라고. 아빠는 감탄하며 말했고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와 빠르게 이동하는 수화물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안내 로봇들까지 모든 것을 신기해 하셨어요. 아빠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인천공항은 정말 미래에 와 있는 것 같구나라고 중얼거리셨죠. 그 후 이동하는 내내 아빠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인프라에 감탄하셨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야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35년 전 아빠가 알던 한국은 이제 없다고 하면서 그때는 소박하고 전통적인 모습이 많았던 서울이 이제는 미래 도시처럼 변해 있다고 하였어요. 도심에 들어서자 곳곳에 위치한 초고속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한 건물들,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아빠는 이곳에서의 변화를 실감하며 35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속도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셨죠. 아빠가 예전에 하숙하던 곳에 가보고 싶다고 기억을 더듬어 가게 되었어요. 35년 만에 찾은 옛 주택은 사라져서 안타까워하셨고 그 자리엔 이제 고층 아파트가 솟아 있었어요. 아빠는 과거의 추억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지금의 풍경도 나름 매력적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서울의 고궁들과 대학교 캠퍼스는 여전하다고 제 덕분에 35년 전 그때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을 함께 거닐며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아밀리와 그의 아빠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국 대중가요는 예전부터 많은 위대한 곡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야 이들이 해외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네요. 과거의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너무 기쁘고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연이었네요. 아이돌 그룹 이외에도 숨겨진 한국의 곡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